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이어서 지정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그 두 분의 과장님은 아까 소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세 분의 패널리스트 분들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SK 바이오팜의 황성관 부사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세안산업의 김영덕 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신경내분비 종양 환우회 진미양 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정 토론의 경우는 먼저 저희가 해당 주제에 관해서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먼저 토론자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나서요. 그리고 청중석하고 지금 유튜브로도 진행되고 일부 댓글도 달고 계십니다만은 역시 댓글로도 질문을 주시면은 그 다음 기회에는 또 역시 질문과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구체적으로 저는 삼성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핸드폰 시장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런 기술 국가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 주도의 산업화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도 좋은 품질의 핸드폰을 비싸지 않은 가격에 쓸 수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역시 다른 외국 국민들도 그렇게 사용하고 우리나라의 부도 역시 국부도 역시 증가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정부 주도의 산업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테라노스틱스 이 의약품도 그런 정부의 산업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제가 이병희 과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과기부와 복지부에서 다양하게 연구비 지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술 발전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성의약품 산업화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의 노력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원자력 연구개발과장 이병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어색하실 텐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제가 갑상선 암 때문에 방사성 동위원소 요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사실 개인적으로도 이 분야에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정책의 또 수요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원자력진흥법하고 저희가 방사선 및 동위원소 이용법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그 법에 기반해서 저희가 방사선이나 동위원소 연구개발과 또 산업화까지 저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이제 기업 원자력이나 방사선 역사를 아마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49년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원자력 지금 원자력 분야 하면 원자력 발전만 좀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방사선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더 컸고요. 원자력 분야 전체에서도. 근데 최근에는 원자력 수출이나 그래서 에너지 분야가 좀 조명을 받고 있지만 사실 방사선 분야도 계속 저희가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늘 포럼도 하지만 방사성 의약품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정부가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의 투자 컨셉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방사선 분야는 사실 정부의 인프라에 의존하는 분야가 맞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15년 동안 저희가 대형 연구 인프라를 구축해서 동위원소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방사성 의약품의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이제 원자력 의학원이나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나 이런 쪽에서 좀 기업들의 임상이나 또는 전임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GLP나 GMP 시설을 구축하는 인프라 구축에 좀 전념을 했고요. 근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기업을 저도 이제 2주 전에도 만났고 또 다음 주에도 또 현장 연구자분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가장 토로하는 부분이 애로사항이 좀 더 앞으로 이제 인프라 구축도 이제 중요하지만 연구 개발에 좀 규모 있는 투자를 해달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연구개발 그 바이오 분야의 그 신약개발 그 연구개발 프로세스가 굉장히 오래 뭐 10년 이상 걸립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저희가 오래 이렇게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워낙 이제 글로벌리 아까 그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최대한 단기간에 이거를 신약개발 프로세스를 줄이기 위해서 인허가 부분을 좀 더 규제를 좀 해소해 달라는 두 가지 요청이 많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 두 가지 부분, 그러니까 신약 개발에 R&D 투자를 좀 늘리는 부분하고요. 또 인허가 관련해서 저희가 규제 개선 방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번 정부에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부분을 중심으로 좀 더 저희가 집중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현장 그 연구자나 또는 기업분들을 좀 만나보면서 좀 더 좀 세심하게 저희가 챙겨가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과기부에서는 규모 있는 투자와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인허가의 그 제약에 대해서 좀 그 풀어주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다음은 제가 그 임감섭 과장님께 지금 그 복지부에서는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지 역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산업화와 관련돼서 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그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역시 방사성약품도 신약의 하나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와 관련된 혹시 뭐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네, 복지부 임강섭입니다. 사실 제가 초대받았을 때나 지금 뒤에 계속 앉아 있을 때까지 제가 이 자리에 왜 있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저희 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에 대한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데 방사성 의약품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테라노틱스라는 단어도 오늘 처음 들었고요. 그러면서 뒤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나가면 방사성 동위원소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구나, 그리고 그 분야에 열정적이신 분들이 이렇게까지 많구나라는 그 이상의 기억을 가지고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에 대한 전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신약개발 지원 사업을 가기부, 산업부, 복지부 세 개 부처가 21년부터 30년까지 10년 동안 총 2.2조 원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 10년간 1234개의 과제를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방사성 의약품도 이 중에 포함이 되고요. 그동안에 6개 의약품이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실적을 보니까 그 실적을 보니까 아직까지 방사성 의약품이 파이프라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이 산업의 초기 단계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고요. 여기 오늘 온 퓨처스캠이 그 중에서 6개 중에서 2개나 수행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건 좀 아직까지는 방사성 의약품에 대해서 좀 더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국가 신약개발 사업은 임상 3상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WTO 보조금 협정 때문에 임상 3상을 국가가 지원할 수는 없는데요. 대신에 저희가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1조 원 목표로 이 펀드를 조성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3개 펀드에 대해서 3,856억 원을 결성을 했습니다. 3,856억 원을 결성을 해서 총 928억 원을 투자를 집행을 했는데요. 올해 2개 펀드를 추가로 더 조성을 해서 6천억 규모를까지 올해 조성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7년까지 총 1조 원 규모로 메가 펀드를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펀드를 조성을 해서 임상 이상부터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임상 2상이나 3상이 좀 이 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제약 산업이 최근에 뭐 바이오 의약품을 중심으로 많이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 1.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뭐
R&D 규모도 특정 제약사의 뭐 몇 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은 성장기 단계에 있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나 글로벌 기관과의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이랩스 코리아라고 잔슨앤잔슨에서 하고 있는 글로벌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을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글로벌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 글로벌 제약사의 R&D 육성 플랫폼인데요. 이거를 국내에 유치해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해서 한 2, 3년간 인큐베이팅을 해서 졸업을 시키는 건데요. 현재 한 12개 이상의 기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포트폴리오 평가를 한다든지 마케팅 컨설팅을 지원한다든지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를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투자 유치와 마케팅 컨설팅을 통해서 VC 자금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식의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인바운드라고 보시면 또 아웃바운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든지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와 네트워크 구축이나 를 통해서 기술 거래나 임상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C&D 인큐베이션 오피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보스턴에 가면 캠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라고 해서 CIC라고 해서 보스턴 최대의 클러스터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불릴 수 있는 CIC가 있습니다. 이 CIC에 저희가 한 국내 벤처 스타트업 한 30개사가 입주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공유 오피스에 지원을 함으로써 웹랩이라든지 드라이랩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80개 기업이 글로벌 제약사나 투자사 등과 연계가 돼가지고 자금을 유치한다든지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밖에도 다양하게 인력 양성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아마 방사성 의약품이랑은 좀 인력 양성 사업은 거리가 멀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좀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바이오 펀드라든지 아니면은 그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육성해 주시는 그런 과제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무엇보다도 그 윤 과장님께서 상당히 그 빠른 속도로 그 이 테라노스틱스에 대해서 아셔서 사실은 존재를 아시는 것만으로도 향후 저희 이상 임상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더 지원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그 황성관 부사장님께 지금 실제 그 SK바이오팜이 테라노스틱스 신약 개발에 지금 그 경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있어서 이런 그 산업화를 할 때 어떤 그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재 개발하는 단계에 대한 약재를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K바이오팜의 황성관입니다. 이미 앞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잘 설명을 주셨고 셀비온이라든지 퓨처캠의 대표님들께서 진행하시는 것들이나 거기에 필요한 것들 잘 설명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셀비온이나 퓨처캠보다 저희가 후발로 들어갔고요. 들어간 이유는 그만큼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항암제 개발에서 넥스트 모멘텀이 뭐가 될까 한참 고민을 했었고 그 모멘텀에 RPT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또 공교롭게도 융합 연구라는 이름을 붙여 있는데 RPT가 굉장한 융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쓰는 바인더가 스몰 모리큘부터 엔티바디, 스몰 프로테인 그리고 거기에 링커라는 케미스트리가 들어가고 킬레이션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레디오 아이소톱을 하는데요. 저희 지금 한국 바이오에서 하는 엔티바디 드럭 컨주게이시라든지 스몰 모리큘 개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엔티바디라든지
언제든지 다 융합해서 확장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산업에 들어왔고, 저희가 이제 늦게 들어왔다 보니까 이 모멘텀에서 빠르게 가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인오가닉 전략, 빠르게 외부에 좋은 아이템들을 도입하는 전략, 그리고 내부에서 인하우스 개발하는 전략들을 같이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뭐 프로엔이라든지 다양한 국내 업체들하고도 콜라보를 하고 있고, 저희 원자력의학은 많은 도움을 받아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자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 개발이 다른 모달리티보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여기 과기부에서 준비해 주시는 그런 생산 관련된 것들 인프라,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지원되는 뭐 국가 과제라든지 아니면 펀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은 소요가 필요한 영역이어서 좀 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 그만큼 여기에서 성공했을 때 훨씬 더 큰 저희 국가 산업적으로도 그리고 환자들한테도 베네핏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좀 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레이즈 바이오라는 회사가 BMS에 인수됐는데, 그 BMS에서 저희도 많이 컨택했던 필로캠이라는 회사의 아이템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 아까 말한 이메이징 에이전트, 세라노스틱스니까 그 갈륨 이메이징 에이전트가 일상에 들어가 있고, 그 치료제로는 액티늄을 달아서 IND를 막 한 수준인데, 업프론트가 350밀리언, 뭐 한국 돈으로 4,500억 정도 되겠죠. 마일스톤 1빌리언. 플러스 알파 로얄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약 개발 영역에서 이 프리클리니컬 IND 수준에서 이 정도의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매력적이고 환자들한테 더 좋은 치료 효과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매력적인 시장에 뭐 다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더 투자나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거기에 저희가 항상 허들로 잡고 있는 다양한 그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한 생산, 인프라,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께서는 이제 집중적인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이제 동위원소 공급이 또 좀 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바람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한산업 김영덕 대표님께도 제가 역시 유사한 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세한산업도 현재 앞서 그 강건욱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상 시험도 테라노스틱스제로 진행을 하셨는데, 그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또 그 시도하시는 그런 개발 단계 약자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한산업 대표이사 김영덕입니다. 저희는 카이바이오텍 자회사 대표도 같이 맡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 방사선 의약품 치료제 그 강공 선생님 뭐 소개로 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도움 받아가지고 루타테라하고 비슷한 약제인 갭넷 치료제 저희가 루타시움 도타테이트 일상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저희가 식약처 승인 받는데 이 약제는 거의 2년 걸려가지고 그 청정 선생님 서울대에 계신 선생님하고 저희가 같이 서민 선생님하고 식약처를 뭐 몇 번을 방문을 할지 그때는 뭐 기준도 없고 이거 루테신부터 사사건건 그 안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셨기 때문에 이 우려를 해소시켜 주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래서 2019년에 허가 인허가 받고 이제 서울대에서 환자 7명에 대해서 일상 치료했고, 그다음에 25명에 대해서 치료 목적 사용 승인 뭐 이런 거 받아가지고 25분 환자에 대해서도 좀 도움을 저희가 드렸고요. 이상은 재작년에 허가 받았는데 일상 다 자료 제출하고, 근데 루타테라가 국내에 출시되는 바람에 뭐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경쟁하기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그거 외에도 저희는 지금 기장로 이용해 가지고 테크니슘이나 몰리를 이용한 치료제나 뭐 진단제 개발 이런 것들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다른 것보다 이게 제목이 이게 산업화 촉진이니까 좀 솔직히 여기 과기부나
식약처하고는 저희가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컴플레인도 많이 드리고 제안도 많이 했는데 복지부 관계자분은 솔직히 처음 뵀거든요. 근데 제가 이 업계에 한 몇십 년 동안 있으면서 저희 회사도 한 거의 60년 된 회사이기 때문에요. 이 방사선 의약품하고는 태생을 같이 하는데 제가 몇 가지 평소에 좀 제언을 복지부나 이 유관기관에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첫째는 저희 핵의학 주로 이 방사선 의약품은 절대 일반인이 직접 구매하거나 아니면 만지거나 뭐 사용을 못 합니다. 꼭 핵의학과라는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에 있는 이런 병원에서 핵의학과에서만 취급을 하는 약인데요. 그래서 뭐 일반인이 잘 알 수도 없고 또 만지지도 못하고 다루지도 못하는, 그런데 저희 약값은 뭐 지금 플루빅토나 루타테라나 이런 약들 뭐 3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막 얘기가 되는데, 솔직히 의사 선생님들 수가 치료할 때요, 저희도 똑같이 루타테라 같은 약을 공급해가지고 임상 시험 한 적이 있는데, 그 약을 투여하기 위해서 뭐 아미노산들 2시간 동안 또 환자한테 투여를 하고, 그리고 또 약도 뭐 30분에서 1시간씩 천천히 주입을 하고 또 환자 케어를 해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 모든 환자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뭐 채 1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 의료 기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협업을 해가지고 환자를 살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이 낮은 수가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서는 그냥 무료 봉사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산업이 태생적으로 이런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써주셔야 되는데, 자기 병원에서 이 적자인 부분을 언제까지 감내하고 갈지는 저도 좀 퀘스천이라서, 이 부분은 정말 시급하게 좀 복지부나 심평원이나 이런 건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될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일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 또 연계돼 가지고 지금 뭐 테라노스틱 그래가지고 루테슘, 악티늄, 뭐 알파, 베타 뭐 굉장히 화려하게 나오는데, 솔직히 기초가 되는 거는 감마 카메라 스펙트를 이용해 가지고 전통적으로 테크니슘을 쓰거나 또는 아이오다인을 쓰거나 이런 방사선 의약품이 최근 한 뭐 거의 20-30년 동안 거의 줄을 이뤘는데요. 지금 아이오다인 131 지금 공급 부족 사태 나가지고 신문에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여러 기관 식약처에서도 저 부르고 관심 가져주시고 과기부에서도 이제 관심 표명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건보에서 저희가 수십 년 동안 약가 이게 전 세계 최저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전통적인 이런 핵약 제재에 대해서는 수가를 굉장히 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막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외국도 조금 일부분 마찬가지인데, 아이오다인도 솔직히 이게 공급 중단이 한 번 일어난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허다하게 일어났고 작년, 재작년 몇 년 동안 계속 일어났는데, 그때는 저희가 G사를 통해 가지고 수입한 의약품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한 개 회사가 제조사가 문제가 됐을 때는 저희가 사정해 가지고 전액 백업을 그때 당시에 해드려 가지고 그냥 무마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G도 솔직히 제약회사가 돈 안 벌리면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작년에 그냥 연말에 문을 셧다운 해버리고, 이제 저희도 폼워커가 취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는 이제 한 개 회사가 이제 공급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뭐 백업을 해드리고 싶었어도 돈에 상관없이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처지가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부분도 좀 복지부에서 산하기관인 건보나 또는 심평원 이런 데들하고 좀 소통을 좀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게 제 평생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문제를 저희 핵약과 의사나 의사들이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해 주셔서, 물론 오늘 임 과장님께서는 이제 직접 해당 그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저희가 역시 수가에 대해서도
사실 그 미국이 저렇게 그 테라노스틱스가 화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치료 그 수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하면서 역시 병원에서도 수익이 되는 형태여서 치료가 활발하게 더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그 힘들게 모셨습니다. 그 신경내분비 중에 환우의 그 진명 회장님이신데요. 아마도 이 테라노스틱스 그 약품의 그 산업화 촉진에 대해서 환자분들의 바람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보다 시각적인 효과를 가미해서 슬라이드를 몇 장 준비했는데 같이 보면서 환자의 소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정부하고 기업과 선생님들이 계셔서 환자의 민원을 이야기하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가. 저희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은 지금 방사선 의약품 치료를 한 7년, 8년 정도 지금 받고 있어요. 네, 그 투병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우리 전문가 사회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 국산 방사선 의약품이어야 하는가를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싶은데요. 환자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받을 기회가 확대됩니다. 현재 루타테라하고 플루빅토만 있는데 이제 외국에서는 다양한 동위원소로 임상을 하거나 실제 사용 중입니다. 루테신만 가지고 지금 클리니컬 닥고로 가면은 157건이 임상 모집 중입니다. 납을 이용해서 미국과 영국에서 사용 중이고 임상 중이고 터비움은 스위스에서 임상 중입니다. 액티늄은 아까 말씀하셔서 통과를 하고요. 아스타틴 같은 경우는 일본과 미국에서 임상 중이고 이트륨 같은 경우도 직접 치료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방사선 색전술에서만 사용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한우분 중에 미국에서 납 치료를 했는데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후기를 공유를 했어요. 췌장 원발인데 4회를 치료받고 나서 췌장 원발은 없어지고 간에 2개 조그맣게 매번 추적 검사할 때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큰데 우리나라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부 환자들은 저한테 미국 가서 치료받을 수 없냐, 임상 참여할 수 없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산 방사성 의약품이 이제 시대가 오게 된다면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어요.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반감기가 굉장히 짧아요. 1시간에서 길게는 10일. 그러면 유통기한이 그만큼 짧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는 저희 작년에 한번 한우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제때 치료를 못 받은 경우가 31건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노바티스사에서 일시적으로 공급이 중단된 적이 있어요. 그 프로덕션 라인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외에 이제 일기가 좋아서 비행기가 제대로 안 떠서 공항 서비스 오류로 약은 도착했는데 밤감기가 확인되어서 폐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는 보통 3차나 4차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전 항암을 종료하고 루타테라를 기다리는 기간이 한 달에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이 넘는 데까지 지연되다 보니까 환자는 그 사이에 아무런 항암 치료를 하지 않으니까 불안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게 된다면.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약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루타테라 같은 경우 사회를 하면 1억 원 가까이 되고 플루빅토 같은 경우는 2억 원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통 자부담하는 경우도 꽤 있지만 급여도 하기도 하지만은 자부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또한 그래도 이 두 약은 좀 괜찮아요. 의료비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연구자 임상으로 하는 액티늄 같은 경우에는 1회 3천 정도 드는데 이거는 동정적 사용 승인 제도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실손보험 물론 안 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비나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다 제외되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약값이 다 개인 부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국산으로 되면은 조금 해결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실제로 약값을 누가 부담하느냐, 방사선 의약품 치료를 할 때 거의 대부분이 본인이 부담합니다. 급여로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3차, 4차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그 기다리는 시간 종양은 계속 커지니까 우선 1, 2차에서 시작하고 싶은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GEP 넷 위에는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선 의약품이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해서 치료를 받게 된다면은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 뭐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약값이 좀 더 저렴한 나라로 원정 치료를 가거나 아니면은 우테슘에서 더 이상 치료 효과가 기대되지 않아서 다른 방사선 동위원소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해외를 나간다거나 또한 지금 8회 치료 횟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8회 치료가 끝난 사람들은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도나 독일이나 아니면은 말레이시아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서 효과가 좋고 안전하게 돌아오고 그러면 좋은데 외국에서는 항상 의료사고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미 발생이 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치료 직후에 바로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12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다 보면 비행기 내에서 산소 같은 공급이 제대로 안 타 보니까 혈액 이슈 같은 게 있어서 응급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 데에서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났고 사고도 나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환자가 또 저희 한우의 대표님 강건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독일에서 치료를 받다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상이 있어서 바로 응급실로 갔는데 인천공항에서 바로 응급실로 갔는데 저희 곁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치료제를 신경내부민 종양 치료제가 뭐가 있나 맨날 구글링을 해보면은 맨날 레디오 파마스루클 그로잉 마켓이라는 뉴스만 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2단계가 아니라서 저는 맨날 외국 유럽 학회하고 미국 북미 학회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자리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민간업체가 이제 시장성이 큰 데는 민간업체가 하지만은 시장성이 없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하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희귀동위원소나 이제 보통 터뷸이나 아니면 아스타틴 같은 경우는 국가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전임상 단계를 하기도 하고 임상까지 일상 정도의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볼 수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주정부나 지방정부 기업체가 모두 대동단결해서 지금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국가가 나와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호주나 러시아나 네덜란드나 벨기에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이런 국가가 주도하여 지원하여서 연구를 하고 방사선 동위원소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경내부민 종양 환자는 왜 국산 방사선 의약품 시대여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은 효과가 가장 좋아요. 보통 다른 저희 약이 5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보통 호르몬 치료제 같은 경우는 14개월에서 18개월의 PFS를 보이지만은 표적 치료 같은 경우는 11개월입니다. 근데 루타테라 같은 경우는 2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79% 정도가 PFS에 잡혀 있어요. 그만큼 환자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에요. 화학 항암제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은 각종 혈액 이슈나 뭐 이런 걸어다닐 수 없는 부종 같은 거에 노출되어 있는데 방사선 의약품 치료하고 나서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표적 치료를 하고 나서 신장 기능이 나빠졌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루타테라로 이동해서 그 치료를 받고 나서는 오히려 신장 기능이 더 좋아졌다라는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방사선 의약품에 대한 선호도가 저희 환자들 사이에서는 있고요.
그래서 루타테라와 같은 방사선 의약품이 우리 국산으로 생산돼서 도입된다면 치료 받겠느냐라고 한번 저희 한의분들한테 여쭤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산화가 되면은 이제 또 법 관련 문제가 있어서 방사선 동위원소 특성상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직접 제조해 환자에게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될 거고, 방사선 생산에서 의약품 생산에서 치료까지 특징을 감안하여 식약처 승인이나 건강보험 급여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고, 탄압 재료가 아닌 의료용 동위원소 개념이 조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갈륨 지금 현재 도타톡 같은 경우에는 갈륨은 산업재로 되어 있어서 현재 건강보험이 안 돼요, 재료에 대해서. 그래서 55만 원에서 한 75만 원 정도 진단만 받는데 그 정도 환자들이 비용을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개선이 되어서 좀 누구나 좀 진단 정도는 쉽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의회에서는 이 관련 법에서 지금 계속 입법 활동을 하려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최소한 신경내분비 종양 환자들은 방사선 의약품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많은 활동을 했고, 아까 강건우 교수님이 공유를 해주셨지만 제공을 해주신 그런 자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청원도 했고 1인 시위도 하고 정부를 상대로 치료 횟수 제한 이런 것들이 걸려서 또 해외 원정 치료 이제 그만 가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기회로 산업 분야, 정부, 우리 선생님들 모두 뭐 큰 시장은 민간 업체가 담당하겠지만 신경내분비 종양 뭐 레어 디지스라 그래가지고 환자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항상 애면하는 분위기인데 그러지 마시고 좀 관심 깊게 좀 투자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약도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 말씀을 해주셨고 생생하게 그 환자 목소리를 해주셨고, 사실은 그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지금의 그 규칙이 그 임상 시험을 할 때 새로운 약이 들어오면은 제일 마지막에 쓰고, 그리고 그것을 그 효과가 입증이 되면은 그 다음에 앞에 한 단씩 앞으로 가는 형태로 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저희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저희들 그 연구자들이나 의사들도 고정관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좀 그 확실하게 표적 치료가 효과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청중에도 많은 분들 계시는데요. 혹시 그 앞서 그 강해 주셨던 연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패널로 계신 분들께 질문해주고 싶거나 또는 코멘트 하실, 그러면은 지대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예를 들어서 루타테라를 갖다가 저희가 원료를 만들어서 외국 회사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노바티스사에서 들어올 때 그냥 그 외국의 임상 자료 가지고 한국 식약처에서 그냥 허가를 해줍니다. 우리가 만들었으면 한국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것도 미국에 가면 새로 임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외교 관계에서 똑같은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한국은 방사성 의약품 그 과조차도 그 식약처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타테라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얼마든지 공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식약처에 가서 얘기를 하면 김영란법에 의해 가지고 제가 청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환의회에서 앞에서 나와서 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좀 식약처 앞에 가서 대응해 주시면 저희가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GMP 사이트가 5곳이 있습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다 공급해 줄 수 있는데, 특히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귀의약품으로 일반적인 지금 PMS가 없어졌지만은 한국에서 신약을 받으면 5년 동안 PMS를 해야 됩니다. 희귀의약품으로 루타테라가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공급 못하게 2019년도에 아까 11월 달에 들어왔는데 10년 동안 PMS 기간이라서 저희가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청탁이 아니게끔 정말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청중석에서 또 질문하시거나 코멘트 있으실 분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네, 박정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박정우입니다. 저희는 사이클트론을 이용해 가지고 진단형 동영상을 생산하고 있고요. 지금 점원용 갈륨을 저희 기관의 목적으로 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방금 환호의 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에서 갈륨 68이 산업재재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또 단가 비싸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료용으로 지금 생산을 거의 다 기술 확립을 하고 내년이나 차후에 지금 이제 대량 생산을 통해서 공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산업재재로 지금 규정이 됐다는 거는 어떻게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또 방법이 있는지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료용 갈륨을 지금 연구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상용화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예, 지금 갈륨을 생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제너레이터식으로 지금 공급 준비 중이고 각각 기술 요소는 확보돼 있어서 현재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이제 모 병원에서 그 건전성과 이미지를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보도자료 낼 건데요. 그게 지금 지금 방사선 바이오 촉진 전략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 연구소와 또 병원과 협의를 하게 되면 수년 내에는 상용화가 되는 거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청중석에서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요. 아마 토의는 한 5시 정도까지 하고 마칠 것 같고 그러면은 아직 청중석에서 없으시면은 유튜브 댓글로 두 분이 댓글을 네, 청중에서 네,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이화여자대학교 학부생인데 꿈이 과학자여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방사성 의약품을 들고 와서 그걸 개발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저희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쓰이는 게 비전이나 속도에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고 요즘은 모든 걸 AI랑 접목을 하게 되는데 그 방사성 의약품 또한 AI랑 접목을 해서 더 상용화되고 쓰임새 있게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상당히 힘든 질문을 주셨는데 강건욱 교수님께서 네, 혹시 준비가 되셨으면은. 네, 지금 AI는 지금 알파 과제라고 지금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그 과제를 제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AI를 넣고 있습니다. 그 AI를 이용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에 바이오마커를 찾거나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현재 카이스트 이제 김우영 교수님이 AI 쪽을 맡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뭐 서울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또 심지어 제약회사들도 이미 AI를 많이 도입하고 있어서 이미 그거는 뭐 일반화됐다고 이제 앞으로는 뭐 AI를 안 쓰면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가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원천 기술을 소싱할 거냐 아니면 해외에서 할 거냐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국산이든 외국이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원천 기술을 가져올 때 이제 그 사는 비용을 이제 많이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과기부나 이런 데서는 사실 국내에서 원천 기술을 만들어내면 그거를 거꾸로 외국에다가 요즘에 라이선싱 아웃 대형 회사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기초에서는 사실 국내 원천 기술 굉장히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거 이제 리서치 단계라 그러죠 우리가. 그다음에 개발 단계, 디벨롭먼트 단계에서는 사실은 원천 기술은 어디든지든 소싱을 빨리 할수록 우리 환자도 도움이 되고 제약회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상당히 호기심 많은 학생이신데 혹시 어떤 전공이신데 참석을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은. 저 이화여자대학교 화학생명분자과학부 2, 3학번 이예원입니다.
네, 아주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상당히 유망하지만은 여러 분야가 같이 융합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학생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발전도 하고 그리고 개인의 발전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청중석에서 또 질문 있으시면 생각을 하시고 댓글을 제가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면은 먼저 두 가지 댓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시콘이라는 분께서는 우리 퓨처캠 임상 시험에 대해서 빠른 조건부 허가를 승인해 준다면 환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는 그런 바람을 댓글에 달아주셨고요. 두 번째는 우리 송인호님께서 동위원소 공급망 및 유통망 구축에 요구되는 정부 부처의 역할에 대해서 문의를 드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승곤 박사님께서 어떻게 정부 부처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혹시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당황스러운데 예, 이게 동위원소라는 게 표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원자로에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동위원소 분리정제하고 그 다음에 방사성 의약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환자까지 이게 일련의 흐름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원료 확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루테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터뷴이라는 표적을 사용하는데 그게 러시아 이제 독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캐나다나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데서 이제 공급을 시작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동위원소가 나와도 이게 원료부터가 이제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리브데늄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이 원료기 때문에 미국에서 또 이제 수입을 해야 되고 악티늄 같은 경우에 앞서서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생산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이 원료 확보거든요. 월타겟 확보가 이제 어려워서 그래서 극히 희귀한 하고 아주 고가가 된 이유가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정책적으로 좀 각 국가 간의 그런 협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표적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분리정제하고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형의 그런 국가의 기반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부처에서 투자를 해주셔서 지금 기장 연구로 하나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잘 구축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급망에서 이제 운송 체계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정비가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허가 그 다음에 해외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의료보험 체계 수가 그 다음에 이제 인력 부분, 그러니까 생산하는 인력들, 그 다음에 병원에서 이제 사용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그만큼 늘어나는 환자들을 이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해외에서는 사실 OECD, NEA나 이런 학회에 나가 보게 되면은 이제 원자력 담당하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부처에서도 오시고 예를 들면 FDA에서도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구소에서도 그런 이제 연구로나 이런 큰 시설을 하는 연구소에서도 오시고 민간에서도 오시고 그 다음에 뭐 IAEA나 뭐 이런 데서도 오시고 그래서 그 분들이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이 같이 이걸 놓고서 이 해결 방안을 위해서 같이 이제 토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브레인스토밍을 해가면서 이제 이런 것들 하는데 저희는 아직 좀 이것들이 이제 각 부처별로 그다음에 각 기관별로 이렇게 아직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제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협력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될 것으로 이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무언가 좀 특별한 좀 그런 정부 부처가 있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방사선의약품을 다뤄준다면은 더 효과적으로 맨 처음 원료 생산부터 방사선 동위원소 그리고 환자 적용까지 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시간 조금 있어서 혹시 마지막 한 분 정도 질문 더 받고 마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사실 환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일단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여기 이민아 박사님께 악티늄 225 치료 받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약효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PRRT 여러 번 했어요. 뭐 국내에서 4번 하고 외국에서 루타테라 2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악티늄까지 지금 처음 해봤는데
제가 느꼈던 거 여태까지 알던 거는 국내에는 별로 인프라도 없고 규제도 심하고 아직 연구가 안 돼가지고 약이 없나 보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안타까워했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나도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문제점을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근데 다만 이제 좀 아까 우리 환우 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측에서 조금만 더 넓게 마음을 가지고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이게 각종 어떤 정책이 이 규정에 위반되고 이 규정에 약간 그 처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걸 일단 미루자 아니면 좀 더 안전성을 보자 이렇게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환자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고통을 겪고 있고 또한 이 약을 써서 어떻게 낫고 있는지 그런 걸 보시면은 이제 정부나 이제 각종 단체,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좀 더 이 약을 도입하는데 규제 낮추고 좀 더 대량 생산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국내에는 인력도 있고 인프라도 있고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 나와 계신 분께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조금 더 정부 측에서 특히 식약처 이런 데서 좀 더 이 약을 도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규제 줄인 데 있어가지고 좀 더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투병을 하면서 제일 괴로웠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이제 국내에서 루타테라 몇 번 하고서 이제 외국 나갈까 좀 더 국내 치료 받을까 하다가 아직 작년만 해도 이게 뭐 허가 초과가 2번이다 4번이다 뭐 한 번 하면 쭉 해야 된다 이런 좀 규정이 이제 애매해가지고 한번 외국을 나가서 일단은 좀 국내 규정 정비된다고 하면은 이제 국내에서 받으려고 그랬었고 나간 김에 한 번 더 나갔었는데 그때는 국내에서 약이 늦어져가지고 해외를 나갔는데 해외에서 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한 2달 더 기다렸는데 그동안 좀 이제 종양도 커지는 것 같고 좀 많이 괴로웠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이 서플라이 체인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이제 치료된다 하면은 사실 더욱더 그 몸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 치료 효과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이제 2023년 초에 상당히 많이 좀 퍼지고 전이된 걸로 진단 받아가지고 좀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좋습니다. 뭐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더 치료하면 좀 더 좋은 결과 가지고 이제 이쁜 와이프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고요. 두 번째는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그 참석하신 모든 분들 앞에 나오셔서 단체 촬영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